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에 생긴 변화 중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도 있고 등등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는데,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상속세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계속 논의해온 쟁점이라서 오늘 상속세 체계에는 어떤 논란거리가 좀 있고 이번에 빠진 이유는 뭐고,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상속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온라인으로 소개해주는 로톡이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자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던 공정위가 로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게 제2의 타다 사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빚고 있는 로톡 플랫폼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겨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인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약간 변화와 관련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상속을 한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얼마냐, 이걸 기준으로 매기지 말고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자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세법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상속세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 어떤 게 있고 어떤 배경인지 좀 공부해 보려고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상속세 얘기는 꺼내기 전에도 좀 핫해요. 네, 네. 네, 워낙 의견들이 양극단으로 이미 갈려 있어서. 네, 상속세가 많다는 분도 많고, 예, 두 번째는 나는 상속세라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사람도 네, 많고, 그렇죠. 또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기업을 못 하겠다는 또 사람도 많이 있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긴 한데 그 자체를 뭐 우리가 많으니 적으니 논란하자는 건 오늘 주제는 아니고, 세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부과할 거냐, 또는 어떤 식으로 납부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개정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미술품, 예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하고 분할 납부 기간도 10년으로 좀 늘려준, 이거는 세금 내는 분 입장에서 좀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모 재벌의 그 미술품과 관련해서 이게 쟁점이 됐던 것인데,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가 특히 그렇습니다. 국보급 미술품, 피카소 같은 그런 네, 미술품들을 상속세 내기 위해서 공매 시장에 내놓으면 그걸 프랑스나 영국에서 있어야 될 국보급 문화재가 다른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대신 차라리 그걸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즉서부터 이 미술품을 갖다가 물납으로 좀 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 정부도 미술품 받다가 보면 또 위작이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삼성의 그룹을 보고 나서는 문체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단 물납을 받자. 네. 역사적, 학술적 이런 연구 가치가 있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하고 네. 문화재에 대해서는 물납을 받자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 물납받은 그 그림 내지는 예술품이 얼마 가치가 있는지를 그 서로 산정을 해야, 이 전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예술품은 1,000억 원어치인데, 네, 그러면 상속세를 내면 그중에 한 500억은 내야 되는데, 네, 이 그림 3점이 500억 가치가 있는지 네. 아닌지, 좀 더 내야 되는지 혹은 과한지, 네, 그걸 참 따지기가. 네. 이번 개편안에서는 예. 상속세는 일단 현금으로 내되, 네. 근데 상속세 납부세액이 예. 금융재산 현금보다 많을 경우에 한해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현재는 좀 부동산하고 주식은 물납을 받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미술품도 하나 추가한 셈이죠. 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현금을 받는 대로 받고, 네. 현금이 없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처분은 헐값이 되고 또는 진짜 국보급 미술품이 해외로 유출되고 될 수도 있으니, 예. 문체부 장관이 그것을 요청하면 거기에 한해서 물납을 허용한다. 결국 소유권은 뭐 국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군요.
어차피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네. 결국은 그 받은 현금으로 그 아까운 바깥으로 나가면 아쉬운 그 문화재를 정부가 사들이느니 그냥 실물로 받겠다는 뜻인데 네. 그 과정에서 가치 산정이 좀 서로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음. 그냥 공매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 삼성에서도 나온 미술품을 돈을 내야 하면 공매를 하시고 정부가 보기에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도 그 정부 예산을 들고 가서 그 네. 공매장에서 사면 되는 거니까 네. 공매장에서 예를 들면 100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가 꼭 그 그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부는 101억 원을 낼 테니 그 101억 원은 결국은 삼성가로 갈 거고 혹은 그 유산을 받은 쪽으로 갈 거고 그걸로 가치 산정을 하면 정확한 그 가격이 될 텐데 네. 이제 물건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비싼 그림입니다. 아닙니다. 뭐 네. 서로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얼핏 전번에 들더군요. 간송미술관에서 예. 국보급 문화재가 나왔죠. 그래서 네. 이게 혹시 해외로 나갈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걸 구입을 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사후적으로 됐는데 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조항이어서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평가 문제가 있고 여기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서 네.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좀 비싸게 산정을 안 해주는 걸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꺼번에 또 팔아야 되면 또 파는 분들 입장도 있긴 하겠으나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었군요. 그다음에 이제 연부 연납을 예. 갖다가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속가액이 26조 원에 상속세액이 12조 원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이걸 어떻게 다 못 내서 뭐 2조 원씩에 나눠서 처음에 낼 때 2조 원 내고 그 뒤에 연부로 월부가 아닌 연부로 해서 예. 근데 그냥 뭐 이자율이 없는 게 아니고 1.2% 이자를 붙여서 이렇게 받는 금액입니다. 네, 네. 근데 5년이 이 삼성에도 이번에 보면은 막 대출을 받고 그랬다 할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눠서 낼 수 있게. 네, 예. 좀 더 10년까지 연장해 준 건 뭐 저도 주장을 했었고요. 또 정부가 또 손해 나는 건 아니고 이자는 그럼 늦게 내는 만큼 금액에 따른 이자는 얼마나 붙입니까? 1.2%인데 그건 좀 시중 이자보다 너무 낮지 않나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그렇게 예.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가보면은 이제 복리로 간다든지 어떤 뭐 그러게요.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나올 수. 그 상속세액이 과하면 상속세율을 좀 낮춰주는 거는 뭐 논의할 바 있는데 네. 늦게 내는데 이자를 1.2만 내면 누구나 늦게 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안 내고 굴리기만 해도 2%가 정기예금 이자인데. 근데 전에는 이제 금리가 낮은 금리 때 이게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이게 상속세 시행 규칙에 이제 대통령령 예. 기재부령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랬군요. 이번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예. 아마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게요. 아마 이거 법 만들 무렵에는 아유 분납을 하든 뭘 하든 내기만 하는 것도 기특해. 그렇습니다. 다들 안 내려고 하는데 네. 그 뭐 그 정도 이자로 싸게 해줄게요 하는 개념이 아마 반영됐지도 네, 않았을까 그럴 싶은 수도 생각도 있습니다. 좀 네. 들고요. 알겠습니다. 상속세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예. 30억 원 같으면 뭐 지금 아파트 매체값 이렇게 되면 이제 예. 공제까지 빼내면 예, 그 정도 되는 예, 거죠. 네. 그러면 10억 4천만 원 플러스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입니다. 네. 그러니까 곱하기 50%가 아니고 이제 누진 알겠어요. 공제를 하는데 네. 이게 명목세율로는 이제 최고세율이고 50%이고 네, 네. 여러 가지 공제를 빼주면은 우리가 40% 언제가 됩니다. 삼성 경우도 보면 26조 원에 50%면 13조 세금을 나와야 되는데 네. 11조 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어. 실효세율은 예. 한 1, 2%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래요? 그 언저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30억 이하에서는 공제가 좀 있어서 네. 30억 이하에서는 10억 4천만 원만 내고 네. 30억이라도 이 표준이 한 5가지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율이 예. 10%부터 50%까지 있고 그러니까요. 소득세처럼 네. 그다음에 30억이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예. 50%가 과세되니 예. 50% 너무 많다. 네. 여기서 이제 출발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공제를 다 해주면 실효세율은 실제로는 뭐 음. 40% 언저리인데 그것도 많겠냐? 30억 이하에서는 한 40% 내는 거고 예, 그렇게 됩니다. 30억이 넘어가면 그건 50% 내는 거고. 네, 과세 표준 기준으로 과표 기준으로. 공제를 다 하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더 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너무 많다는 분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까? 이게 이제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가 참 이게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어디가 참 애매합니다만은 네.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네. 소득세 보완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돌아가신 분이 소득 얻었을 때 제대로 세금을 냈느냐. 네. 우리는 비과세감이 많았다. 또 많이 빼먹은 누락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후에 네. 이게 이제 영미법 개통에서 한데 그분이 취득한 재산이 있다. 예. 이것은 소득세를 다 내야 되는데 안 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후에 정산한 개념으로 해서 우리 같이 유산세로 네.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부과하면 깨끗하게 이제 청산이 된다. 살아계실 때 덜 낸 소득세가 있을 거라고 우린 간주한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이제는 아들한테 넘겨줄 때 그것을 양도로 보아서 예. 그때 그것을 상속세 명목으로 툭 쳐서 과세하고 난 뒤에 사회에 환원시키겠다. 이게 지금 유산세 그런 개념이 있어서 예. 세율은 좀 높더라도 그게 살아계실 때 사실상 냈어야 되는 세금 우리가 뒤늦게 받는 겁니다라는 네, 개념이라는 그거고 거죠. 또 외국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약간 좀 루즈한 부분도 있고 하니 딱 이것만 봐서 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가 일본하고 몇 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만은 네네. 우리나라가 높다라고 한꺼번에 말하기는 소득세율하로도 관계가 있다. 예, 소득세율하고 소득세 알겠습니다. 과세 체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명목세율로만 보면은 네. 50%가 결코 낮은 나라는 아니다. 상속세율이 네네. 말씀하신 그 바가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낸 세금 나중에 사후에는 정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라는 네, 개념이라면 네. 근데 그게 내셔야 되는 세금인데 이리저리 과세 체계가 좀 치밀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또 의심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세 체계에 치밀하지 못함을 상속세로 보완한다는 뜻인지 네. 그게 이제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아. 상속세입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소득세율이 네. 아직도 조금은 낮은 편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는 소득세를 평소에 많이 거드니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하겠다는 것도 상속세가 높은 세율이 높은 설명 중에 하나입니까? 네, 네, 그 맞습니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기준 아니면 상속 받은 분들 뭐 그 기준. 네. 예. 그걸 이제 앞에는 이제 유산 취득세라고 사실은 예. 상속 재산 취득세가 막 용어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속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30억 원이 넘어가면 뭐 구별이라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여러 가족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예. 30원 내가 원래는 50%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예. 나누기 셋으로 한다. 할 경우는 그 세율이 밑에 10억. 예, 그렇게 그러면 낮은 세율로 과세돼서 할 수가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게 맞지 않느냐. 왜 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순간 세율이 너무 높으니 차라리 상속 받는 사람 입장으로 하면은 네네.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상속인을 중심으로 세금을 하다 보니까 피상속인이 그래도 또 미운 자식, 이쁜 자식 더 많이 주고 싶은 자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걸 하지 못한다. 즉 부를 갖다가 부의 분배를 촉진하지 못한다. 어차피 똑같이 세금 낼 거. 여러 명한테 나눠주던 한 사람한테 가던 결국은 내가 남긴 재산으로만 세금을 매기니. 네. 그러니 차라리 그를 갖다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상속 받은 금액 기준으로 매기자. 네. 예. 그 대신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하면 세금이 줄어들죠. 그렇겠죠. 예, 50%를 왜 또 쫓겨 가지고 큰 금액일수록 세율이 높으니까. 예.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들이 어떻게 상속 재산을 나눌지가 위장을 해서 나눌지도 사실은 또 궁금하죠. 여러 사람 명의로 1억씩 쪼개서 총 30억 나눠 가졌습니다.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예. 그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입장에서는. 현재 전 정부는 그냥 유산세 현행 방식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알겠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라마다 오늘 지금 설명해 주신 A 방식을 택하는 나라도 있고 B 방식을 택하는 나라도 있고 다 다릅니까? 네, A 방식을 택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눠 갖는 그러니까 상속 받은 분 기준으로 아닙니다. 되게 상속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같은 시스템이고 예.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나눠 갖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하고 영미법 계통의 국가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일단 대륙법 계통 국가는 아니다. 국가가 잘못 부과한 건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상속 받은 사람 기준으로 가자. 뭐 이렇게까지 나라마다 논란이 좀 다 있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세법의 개념 내진 세금의 개념으로 보면 저는 유선 취소 뒤에가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은 많이들 세금을 안 낸 경우도 많이 있으니 알겠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반대로 상속세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도 같이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살아 있을 때 받는 것은 증여고 똑같은 또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은 상속인데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기야 그렇죠. 근데 증여세는 지금은 또 받는 사람 기준으로 돼 있죠. 상속세와 달리. 그러니까 정부도 만약에 이것을 유산 취득세 형태로 간다 치면 상속세 증여세를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해서 뜯어야 되는 그다음에 거라서. 공제를 다 줄이고 그 대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엄청 상속세 증여세를 전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슬슬 그게 오르면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개념의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30조 물려받은 분이 셋이 10조 이렇게 나눠 가졌으면 그거는 어떤 상황이든 A든 B든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50% 똑같이 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30억일 경우에 10억이냐 아니면 30억이냐. 아파트 두 채, 그 세 채 차이는. 뭐 이 정도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민감하죠. 이 주제는. 그 전해 주시는 분 다른 나라는 그게 아니라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상속세 문제를 처리한다. 네.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다른 나라는 자본이득세가 상속세를 대용한다는 설명도 하시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본이득세는 바꿔 말하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생전에 취득했던 자산을 나중에 사망했을 때 살아있는 자식들한테 양도했다라고 해서 그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시스템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취득 시기를 아버지가 취득한 시기로 할 것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명목은 없지만 자본이득세, 상속세의 변형인 자본이득세 형태로서 과세하는 나라가 막 카나다 같은 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1억 주고 산 집이 돌아가실 무렵에 한 8억쯤 되면 지금은 그냥 자식한테 그거 그냥 물려주면 자식은 별 세금 없이 물려받죠. 그렇죠. 그때는 아버지가 내야 될 상속세만 8억에서 1억 사이가 상속세가 그렇죠. 상속 되면 그 재산이 전부라면 되고 아들은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자기는 취득가액을 8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질 거래가격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양도소득세, 아버지는 상속세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본이득세로 한다는 얘기는 전체를 통괄해서 양도소득세를 한다는 얘기지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없이 우리는 자본이득세 한다는 거는 아버지가 1억 주고 산 집이 돌아가실 무렵에 8억이 되면 자식은 그냥 그거 물려받지만 아버지는 1억에 산 집을 8억에 판 셈이 되니까 맞습니다. 차액 7억에 대해서 양도세는 나라에서 가져간다. 그 사실상 상속세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말은 게 자본이득세라고 캐피털 게인이라고 했지만 근데 그걸 놓고 외국은 상속세가 없으니 우리도 상속세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럼 상속세 없는 나라는 자본이득세는 꼭 있습니까? 대부분이 있죠. 상속세 없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 상속세는 없습니다. 왜 몇몇 나라 유명한 나라들도 없길래 그 덴마크도 나라는 사실은 없고 그 대신 자본이득세가 적동해요. 그 대신 소득세 사업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하게 평소에 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많이 걷거나 어딘가에서는 걷어야 나라 살림 하긴 합니다. 그렇죠. 없는 나라는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나 투자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둘러싼 또 뜨거운 이슈가 있는 모양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공정위까지 나섰다면서요? 네, 이게 더 심각해지면 아마 헌법재판소까지 나설 것 같아요. 이 미원 소송까지 가 있거든요. 뭐 무슨 일인데 그래요?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네. 그러니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8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공정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장 공정성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다라고 지난주죠. 11월 29일 날 판결을 한 겁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 네, 그러니까 로통에 가입하면 그러면 변호사협회가 변호사한테 징계를 먹이겠다는 건데 그 로톡은 그 디지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데 예.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들이 그 광고를 해요 여기에 로톡에? 네, 로톡에 광고를 하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변호사가 필요한 분들이 의뢰인들이 네. 거기서 괜찮은 변호사를 검색해 찾아서 전화를 걸어갖고 이제 우리 사건 있는데 한번 상담해 주시오 또는 예. 뭐 수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서비스인데 기본적으로 광고 플랫폼인 거죠. 음식 배달 플랫폼이랑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네. 식당이 있고 여기는 변호사들이 있고. 네. 예. 그 광고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로톡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 숫자가 4,000명이 넘어가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만약에 변호사협회 주장에 따르다면 그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변호사법이라고 하는 게 34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조문 자체를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게 법조문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이 변호사한테 그 사건이나 의뢰인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협회 입장에서 보면 로톡은 네. 변호사와 의뢰인한테 연결해주는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건을 알선하고 중개해주고 있으니까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네. 그 혹시 변호사 찾으세요? 제가 잘 아는 괜찮은 변호사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해서 손목 불법? 잡고 끌고 가는 네. 거는 네. 그건 안 된다. 그건 착컹인 겁니다. 우리나라 불법인 법이.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게- 맛집 소개는 해주면 고마운데. 네. 그 이게요, 이 예. 법이요. 예. 197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반세기 전에. 예. 네. 그때는 사실은 이른바 사무장 로펌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회사를 차린 다음에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예.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변호사 시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였는데 물어버린다. 70년대에는요. 사실 과장해서 얘기하면 사법시험 패스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명 나오던 시절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시절과 지금이 법조문과 현실이 맞지 않는데 이때의 변호사법 34조를 갖고 지금 변화된 시장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충돌이 핵심인 것 일어나고 있는 같다. 거죠. 예. 사실 로톡 서비스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광고 말씀하신 거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변호사들이 예를 들면 뭐 이혼 상담 또는 뭐 빌려준 돈 이런 키워드 삽니다. 그러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은 해당 변호사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로톡에 들어가서 네, 그렇죠. 이게 자꾸 특정 업체 같은데 이게 로톡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거 하는 건 로톡이 있고요. 사실 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리컬테크 시장 넓게 얘기하면 유사한 다른 서비스 제공하는 테크 업체들도 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타겟되고 있는 건 로톡인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혼 이렇게 치면 네, 이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돈을 많이 낸 변호사 순서대로 쭉 나열해 줍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광고의 핵심인데 예. 말하자면 그게 여러 가지 광고 키워드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낸 또는 뭐 많이 검색되는 변호사들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 네. 이제 의뢰인한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별점, 평가, 이후의 만족도에 대한 평점들이 있어요. 네. 예. 아까 잠깐 이제 그 음식 배달업하고 똑같다고 한 게 네.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정말 찾아가서 이 변호사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수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의뢰인도 좋고 네. 변호사들조차도 사실 의뢰 사건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좋지 않겠냐 싶어서 가입자가 4천 명이 넘었는데 지금 2016년부터 네. 이런 이른바 리걸 테크에 해당되는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대한 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 업계에 변협에서. 그러니까 이해 이익 단체들의 어떤 견제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야,
예전에는 그 중간에 변호사가 광고 같은 거 하지 마시라 그런 개념이었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변호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의뢰인이 알아서 예, 찾아왔죠. 예. 사실 변호사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었는데 음. 지금은 변호사 숫자가 3만 명 시대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과 다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1년 한 달 동안 그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 숫자가 네. 2001년에는 한 3,406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 조금 더 수임할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사건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예. 변호사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라는 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변호사들 입장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뢰인, 이른바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는 변호사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거의 이제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데 사건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 변호사 직역에 대한 보호를 해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라고 답한 이제 이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62%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외로 많이 알고들 계시네요. 38%는 의외로 많은 거.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게 2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는 것인가? 네. 없고 있고. 네. 없고 있고. 이런 네. 분포네요. 사실은 변호사를 안다는 거 넘어서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느냐 좀 다른 좀 문제겠죠. 다른 문제죠. 예. 이게 이런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흔히 법정에 가면 네. 변호사는 당연히 있고 변호사가 대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 민사소송 건수 한 500건을 분석했더니 민사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원고도 피고도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 72.7%예요. 굉장히 많죠. 그냥 네. 법무사 사무실 가서 쓰는 소장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한쪽만 변호사가 있는 건,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기는 한데 양쪽 다 없는 경우를 치자면 예. 92%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게 돈이 있거나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 쓰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재판에서 유리해지는 거예요. 수월하게 소송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예. 사실은 공정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국민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5.39명인데요. 그러니까 1만 명한테 해당되는 네. 변호사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6명이 채 안 되는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40명이 넘어가고요. 영국은 30명, 예. 독일은 20명. 네, 우리보다 적은 나라가 일본 정도예요. 한 3.3명 정도.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는 미국은 다 변호사가 하는데 네. 우리는 이쪽은 변리사가 하고 이쪽은 뭐 어디 중개사도 하고 이쪽은 뭐 대부분 법무사님들이 다 하고 그분들을 다 변호사라고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런 변호 인적 얘기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 하긴 인적 논란은 지역. 뭐 있긴 네.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광고가 있으면 로톡 같은 광고가 있으면 이제 변호사 네. 쪽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네. 이런 광고가 있으면 그럼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싸게 잘 받을 수 있냐? 그걸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혼이라고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제일 위에 뜨는 그 변호사는 이혼 전문해서 잘하시는 분 순서가 아니라 키워드에 돈 많이 낸 분. 이고 그분은 결국 그 광고료를 뽑기 위해서는 또 수임료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경쟁이 과연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인가? 네.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는 좋은 법률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게 필요해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은 있으나 그건 뭐 맞아요. 인정하고 네.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이 광고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그게 해결되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논란거리이기도 한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 광고에서 비싼 돈을 낸 변호사가 위에 랭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그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점 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후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정말로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 정말 음식점 배달 하나 해도 거기에 별점 붙이고 네네. 해당 음식점 맛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로톡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예. 수임을 해서 만족스러웠다, 아니다 또는 뭐 어느 정도 친절했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게 나와 있군요. 있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요즘 소비자들이 후기들을 안 보고 소비하는 분들 없잖아요. 네. 네, 후기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후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로이어 시장, 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만큼은 후기를 보지 않고 무조건 찾아가는 선택하는. 경우들 많죠. 이른바 공급자 위주 시장이라는 건 변호사 여러분들조차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인데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이걸 넓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리걸 테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법률 서비스에 기술을 도입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커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로스쿨 관련된 논의들이 많고 로스쿨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서 변시의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니까 2007년 이후에 로스쿨 도입한 이후에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규모 자체가 3조 원 규모에서 7조 원에서 8조 원까지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벤고시닷컴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로톡에 해당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도입한 이후에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50%가 이 벤고시닷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네, 회원으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겁니다. 그 광고하고 네. 그 알선은 구분해 주는 그 법률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광고하고 알선이 구분이 안 되니까 네. 끊임없이 이제 공정위 또는 헌재 소송, 위헌 소송까지 가면서 공방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한번 규제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광고와 알선을 구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알선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로톡 쪽에서는 이건 우리는 알선 아니라 광고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상 알선이지 뭐냐라는 게 이제 변협적 의견일 테고 공정위는 로톡 말이 맞다고는 해본 거죠 이번에. 네, 일단은 공정위 입장은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한테 징계를 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 징계는 하지 말아라. 네, 근데 알선인지 광고인지에 대한 구별은 이게 아니고. 논란거리인데요. 예를 들면 로톡이 수수료 받잖아요. 예. 이 수수료가 알선 수재에 해당되는 비용이냐? 알선료냐 광고료냐.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이게 논쟁거리예요. 이건 네이버에 있는 엑스퍼트라고 하는 유사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사실은 법조 인접 직역도 있고 예. 뭐 세무사분들도 있는데 예. 여기서도 그 네이버 페이 있잖아요. 예. 네이버 페이의 수수료를 네이버가 가져가니까 요거는 알선에 해당된다. 뭐 이런 거 갖고 소송이 계속 있어요. 알선과 광고가 어떻게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구별할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게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이때는 사실은 이 구분을 변호사가 광고를 하는 것 자체도 별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죠. 보통 신문 일면에 제가 변호사 그래서 개업했습니다. 알선을 이렇게 하지 했습니다. 말아라. 그렇죠. 광고는 어차피 네.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리걸 테크 시장이요. 결국 변호사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의뢰인들이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들 만나보면 한 10분 상담하지만 뭐 뚜렷하게 이제 뭐 승패 얘기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리걸테크로 가면 변호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요거는 승소율이 얼마입니다. 요 케이스 유사 케이스를 보니까 예. 그건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궁금한 거 특히 민사소송에선 소송에서 소송비를 냈는데 네.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이른바 이제 손해배상액 기준인데 이것도 전체 판례하고 법률을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대략 손해배상액은 당신이 얼마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주면 의뢰인 입장에서 너무 편하겠죠. 근데 변호사들은 이 얘기 쉽게 안 해주니까 사실은 소송에서 수임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렉스마키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손해배상액을 인공지능으로 추출해냅니다. 네. 그래서 얼마인지 얼마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과거의 판례들을 더 대충 검색을 해서 네, 대략. 맞습니다. 그 렉스마키나의 대표적인 클라이언트가 페이스북인데요. 네. 페이스북 요즘 이런 회사 많이 필요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리걸줌, 렉스마키나 이런 해외의 큰 리걸 테크 유니콘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예.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펌 대형 로펌에 가도 우리나라의 로펌은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을 수십 개를 붙여놓은 구조잖아요. 간의 수공업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로펌 소속돼 있는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센데 그런데 블랙스톤 디스커버리라는 회사는 예. 전 세계 판례 법령 이런 거 다 분석해요. 그래서 네네. 변호사들이 하는 그 판례 법령 분석을 대신 안 해도 준다? 되게 해줍니다. 이거 역시 또 기술인 거죠. 이 기술이 있으면 사실 로테크 시장 안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용도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이 변호사법 34조가 변호사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는 동업하겠어라고 나오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투자금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참 이게 제가 처음에도 뭐 맛집 소개해주는 음식 배달 서비스네요. 뭐 이렇게 설명을 했으나
또 그런 분들도 있더군요. 거기 가면 승소율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승소율. 근데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의사들의 수술 성공률을 공개해서 네. 그거 높은 분들 순으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찾아가고 뭐 그러기 시작하면 의사들은 조금 위험한 수술은 안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변호사들도 네. 이거 좀 부작용이죠. 애매하다 싶으면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더 싸우고 해야 되는 게 법률 서비스고 사실은 뻔한 거야 변호사 없이 가도 마찬가지인데 네. 변호사들은 뻔한 것만 자꾸 수임해서 승소율 높이고 의사들도 쉬운 수술만 해서 성공률 높이면 결국은 어려운 수술하는 의사는 점점 사라지고 그게 우리의 건강이나 법률 서비스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또 반론도 듣다 보면 또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결국 전체 국민의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사실은 양적 팽창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거기에 질적인 수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게요. 그 단계,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작용들도 맞아요.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친절한 의사와 실력 있는 의사가 다르다면 네,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저도 지금 친절한 경제를 찾아보시는 걸로. 소비자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